저는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총구를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저 총구와 포구는 향했습니다. 민주당에 와서 저의 총구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내부로 총구를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룰을 깨겠습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열성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25년 전만 해도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원대회에 하면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했는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투표 안 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도 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역사를 못 썼으면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가 어떻게 최고위원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권리당원들이 저를 종합이익까지 밀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밀리고 있어서 5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열성 권리당원을 믿습니다. 다시 저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은 종합 2위 했습니다. 어제는 4위로 내려앉고 오늘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충북에서 마지노선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이재명 항공모함대를 출격시켜 달라고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요청했습니다. 하신다고 웃어주셨습니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걸로만 안 됩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독주 못 막습니다. 이재명호 못 만듭니다. 이제 출격 명령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함대 하면 출격하라 크게 외쳐주세요. 지금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호남의 지원군! 다시 한 번은 호남 지원군! 권리당원 30만 명 모시고 출격하라! 서울 지원군! 경기 지원군! 대유형 지원군! 저는 민주당에 왔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장군 출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 국민의힘까지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장군 출신이 거기 가냐? 당신 반역자 아니냐라고 군 예비역 출신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참고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김대중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과 일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관과 저의 안보관은 일치합니다. 이 비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호에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열성 지지자의 전투지휘관이 돼서 제일 앞에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통수권자 만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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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병주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낙동강 전선에 마지노선에 몰려 있는 네. 우리 장군님. 이상하게 참 사람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뵈면 정말 네.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캐릭터. 동글동글하시니 참. 자, 뭐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별 4개가 대한민국에 8명 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셨던 바로 사성 장군 출신의 좀 볼 때마다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군대 같은 데 있으면 쳐다보지도 못할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장군님을 이렇게 자주 뵈시네요. 네, 저는 푸은아님 보는 게 영광이에요. 아유,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열광해 주시고 동의해 주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부럽고 그래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자, 네. 자, 지금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됐을 때가 그때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였죠. 2017년 네, 8월 17년. 8일이네요. 네, 2016년 8월 8일. 야, 근데 저것도 벌써 7년 전이잖아요. 네. 야, 지금보다는 젊으셨군요. 네. 야, 자, 하나씩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김병주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최고위원 선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결국에는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과 잘 싸우고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 주셔야 됩니다. 링크 따라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김병주 후원의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 301-0273-7468-21. 희한하게 민주당 정치인들은요 후원금 달란 말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죠. 네, 네. 자,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번 주에도 또 말씀드리는데 김병주 캠프 김병주 의원실은 뭔가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가지고 네. 야, 저 친구들 갖다가 우리 직원으로 쓸까 싶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 시작할게요. 투표를 아직 안 한 것 같네.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최고위원 투표했어요? 네. 1번 찍었구나. 추워 보여서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실은 제가 뽑았거든요. 고맙네. 병주 찍고 튀어. 연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약간 뭔가 소름이 끼치는. 해보셨어요? 네. 요새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예, 그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아니 연기가 어색하지가 않아. 우리 막내 비서관이 진짜 잘합니다. 네. 전종호 비서관이라고 네. 아주 잘하고 저 아이디어도 내서 연기하자고 해서 제가 했는데 좀 저 한 명만 호명하시면은 나머지 네. 분들이 서운해하시니까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지수연 뭐 안태훈 뭐 등등 많이 해서 우리 팀들이 네. 하나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절박하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야, 근데 보통 이제 윤석열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드라마 연기를 하시다니. 잠깐만요. 보람 PD 한 번 더 봐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네. 한 번 더 시킬지 몰랐지. 네. 아, 나 저거 보고 내가 보셨구만요. 지금 몇 번째 돌려보는지 몰라요. 네, 네. 여러분 포인트는요. 김병주 후보 의원의 연기입니다. 연기력. 그 사이 지웠다고? 야, 빠르네. 자, 출발. 네. 투표를 아직 안 한 것 같네.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최고위원 투표했어요? 네. 1번 찍었구나. 추워 보여서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실은 제가
했거든요. 고맙네. 볼 때마다 이거 계속 플레이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도 표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틀어주셔서 예, 예. 사실 조회수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저 열심히 했는데. 용준 찍고 튀어. 네. 기발하네요. 자, 김병주 의원실 여러분. 아, 인정. 왜냐하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보면 네. 왜 저 일찍 투표와 삼. 3. 네. 일찍 투표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튼 나머지 7분들은 천편일률적이에요. 네. 윤석열과 잘 싸우겠습니다. 네. 그런 영상도 있지만 네. 난 저런 거 보고 야 이거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축제로구나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다양성에 있어갖고.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이고 민주당에 들어오고 막 이거는 우리가 아는데 네.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해요, 갑자기.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 보면 네. 그 당시에 육사 들어가는 건 서울대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들어가기 어렵죠. 육사냐 서울대냐 이런 거였는데 네. 육사를 왜 가신 겁니까? 네, 저는 꿈이 있어서 갔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반도 평화 그 그리고 육사 입학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1980년도 전두환 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해 그에 이제 들어갔죠. 12.6 사태 났을 때 이제 육사 시험을 볼 때였어요. 12.12 그런 군사구 때다 일어날 때가 고3이었고 그리고 육사를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을 빨리 가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꿈을 가졌었는데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시대적인 사명. 그 당시만 해도 삼국 통일 이런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 이런 걸 보고 아 우리도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꿈을 가졌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반에서 중간 정도 했는데 꿈을 가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육사는 그때만 해도 평화 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장군이 되면 통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꿈은 유효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가 된 이유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고 또 평화 통일을 만드는 그 가치,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와서 열심히 지금 네. 그 꿈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종섭 같은 사람은 동기지만 네. 사실 정말 초라하게 지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에서 희귀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전두환 때 육사 들어가서 장군 되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어렵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세월을 거쳐서 왔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정신은 살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제가 최고위원들 당대표랑 이렇게 해서 어떤 구성에 있어 갖고 김병주 후보 하나쯤은 들어가 있으면 참 그게 소위 말하면 구색이 맞겠다. 그렇죠. 모양새가 딱 구색이 맞잖아요.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계속 찍어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거든요. 가난하셨잖아요. 네. 저 농부의 아들, 광부의 아들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장군까지 단 사람은 실제로 99.9%는 기득권에 속해 있거든요, 그냥. 네. 근데 민주당에 지금 입당을 하셔가지고 가장 잘 싸우는 투사가 되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죠. 아마 김병주 장군 그쪽 세대라면 민주당 그냥 데모하는 빨갱이들이잖아요. 네. 진짜 들어오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뇌를 많이 당했죠. 육사 다닐 때나 군 초기에. 근데 나중에 제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전공을. 육사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는 항상 본질을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의 원리를 보려고 하잖아요. 철학은 네. 학문 이외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로 따진 법사위 같은 거. 인간의 본질, 정치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얘기하면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리가 뭔가를 늘 고민했고요. 군에서 사실 그때만 해도 5.18 민주화 항쟁을 상당히 5.18 사태니 이렇게 폄하하고 또
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까 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평생 저는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군인 출신하면 주로 보수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저는 양쪽 다 보면서 보수도 봤지만은 진보의 가치가 또 중요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봤다고 봐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저의 국군 통수권자였잖아요. 제가 대대장 할 때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자꾸 세뇌를 당해 왔었어요. 김대중은 빨갱이처럼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 군은 그랬어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되시고도 그런 것들을 쭉 추진하시고 또 군을 가장 애정 어리게 보시고 군을 지원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가졌죠. 저 혼자만의 꿈과 비전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었는데 그 전에는 저 혼자 꿈이니까 이것이 될까 신념이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되시고 나서 실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금강산 강강도 개시했죠. 그 개성공단도 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념이 생겼죠. 네. 아, 나도 저걸 이어받아서 평생 가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더 신념화됐고요. 그것이 그 이후에 평생 저에게는 큰 에너지가 되고 정치하는 데도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 뭐라 하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거죠. 예. 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내 양심과 안 맞는 거죠. 저쪽. 그럼요. 네. 최근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했던 말이 조금 지금 떠올라요.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김병주 장군은 군대에 있을 때 간부들에게는 엄했지만 병사들한테는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너무 상반돼서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 전체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전쟁 안 일어나게 해서 우리 병사들과 국민들이 목숨 잃지 않게 하자는 철학. 네. 같은 육사 출신이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휘관 할 때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하들에게도 전우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순찰을 이렇게 돌면은 제일 먼저 예하부대 정문에 보초가 있잖아요. 대부분 군인들은 보초의 자세가 보여요. 받들어 총 제대로 하는지 철문 똑바로 썼는지 그 자세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다. 그 자세 이전에 그 병사의 추위가 느껴져야 되고 지금 같으면 더위가 느껴져야 된다. 저는 지금 같은 때 가면은 진짜 자세보다는 아이고 지금 모기가 많은데 혹시 모기에 뜯기는 게 아닌가 또 너무 더운데 혹시 여기는 좀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 더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저 스스로도 그랬고 저희 부대원들한테도 병사의 자세가 먼저 보이면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다. 병사 복장 속에 숨어 있는 감춰져 있는 아픔, 더위, 추위가 느껴져야 된다. 감동이네요. 아니요 야, 그런 자세로 네, 그러니까. 평생 했더니 그 포병이 포스타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포병은 비주류라서 그렇겠죠. 포병이 보통 좀 많이 통상 2스타, 3스타가 그런 맥시멈인데 제가 그런 자세로 했더니 저절로 별 4개까지 되더라고요. 야, 네. 예전에 댓글에서 이거 봤어요. 네. 김병주가 우리 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 본 적 있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세가 좀 나빠도 저는 이 더위에 너무 고생한다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복장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러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한없이 잘해주는 것 같이 남들이 인식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남의 자식 데려다가 그러니까요. 직업도 아닌데. 네. 예. 알겠습니다. 신나셨네요. 아, 네. 군대 얘기하니까 신이 나네요. 그 얘기만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당원들을 볼 때 당원들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원들의 진정한 뜻이 뭔지 마음이 먼저 읽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도 앞에 그 뭐 김모 후보가 막 개딸들을 욕해서 제가 엄청 사실 내부에서는 제가 그 국회의원들 비판 안 하거든요. 우리 단합을 위해서. 그런데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이 무슨 소리냐. 그것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모독이다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죠. 자, 이제 진행시켜 보시자고요. 네.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똑같네. 재밌다. 자, 지금 경선 2라운드까지 이번 주 이제 3라운드가 전북, 광주, 전남 이렇게 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2라운드까지는 3위를 유지하셨어요. 3위를. 근데 추세는 좀 별로 안 좋아. 네, 안 좋습니다. 네. 위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3위 유지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원들 집단 지성이 김병주 한 명은 최고위원회에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흐름을 봤고. 네. 근데 1라운드 흐름을 보고 당원들이 다시 생각이 막 재편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김병주는 저는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본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상당히 위기로 봅니다. 첫 주는 사실 제주, 인천, 강원, 경북 할 땐 종합 2위를 해서 저는 진짜 당원들이 고마운데 두 번째 이제 부울경에서 4위, 5위, 충청도 가서 5위로 추락하면서 대단히 위기의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2위를 하니까 이제는 김병주는 안정권이네 해서 다른 사람 밀어도 되겠다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이걸 축제 분위기로 하려고 많이 재롱도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건이 호남 대첩인데 진짜 절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병주 후보는 추세는 진짜 2라운드까지 그런데 5라운드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표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까인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김병주 후보 입장에서는 야 김병주는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추세는 네. 많은 사람들이 김병주를 잊고 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네. 되살려줬으면 좋겠다. 네. 머릿속에요. 이제 대략적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누가 배석하게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김병주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그 무게감, 안정감, 그리고 전투력 이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다고 봐요. 나중에 역시 최고위원 들어가시면은 표를 2표가 아니라 8표로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잔인해. 잔인합니다. 지금 당원대 그만두고 8명 그대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고위원 숫자를 8명으로 늘리면 8명으로. 되는데. 네. 진짜 하나같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당원분들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 많으셔도 일단 1번은 찍고 고민하십시오. 일찍 일찍 투표하자. 자, 근데 이건 이제 진 인사 대천명이겠죠. 네네. 열심히 뛰시고 진정성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제가 어제 다른 후보 인터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네. 끊임없이 나를 이야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이 경선 과정. 그렇습니다. 이런 인터뷰까지도 경선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네. 근데 진짜 그 과정에서 아까 그 김병주 의원실 스태프들은 굉장히 빛이 난다 이런 생각. 그건 그 단연 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근데 궁금한 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왜 최고위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최고위원은 진짜 저는 절박감, 사명감,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주,
독재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있고요. 이 좌절감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우리 당원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이걸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이 독주를 막아서고 우리 4기 민주화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4기 민주 정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도 면에서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태도와 전략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태도는 대다수 분들은 이재명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재명 우산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가 우산이 되어서 이재명의 비를 대신 맞아주는 거죠. 어디 학원 다니세요? 아니요. 어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그리고 감동적인데? 지금처럼 더운 날 이재명 건널 밑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너무 노력해요.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가 나무가 돼서 저의 그늘 속에 이재명 대표님이 잠시라도 쉬게 해야 되는 거죠. 빙고. 네. 그런 태도인 거고요. 전략은 뭐냐? 전략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 3% 전략입니다. 3% 0.7% 때문에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0.7%를 넘어서 3%의 중도층의 표를 가지고 오겠다. 중원을 점령하겠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중도층이 있고요.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돌려오겠다. 는 3% 전략, 마이너스 3% 전략은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3% 이상 제가 개인기로 떨어뜨리겠다. 그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허니문이 없었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렇죠,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50% 고지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5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윤석열 정권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겠다고 할 때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안 된다. 496억 이전비면 된다는 것을 1조 이상 된다. 택도 없다. 그리고 하늘이 뚫릴 것이다 하니까 여지없이 무인기에 뚫리고 요새는 오물풍선에 또 뚫리잖아요. 도감청 염려가 있다. 그럼 미국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든 여지없이 도감청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가감히 맞서 싸웠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것이 문재인 정부 죽이기였어요.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흉악범 사건을 끄집어내서 할 때 제가 TF장을 맡으면서 제일 선봉에서 싸우고 그랬더니 50%까지 올라오다가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지지도는 3% 내리고 우리의 지지도는 3% 올린다. 이건 저의 개인기로.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그러면 6% 차이 나잖아요. 그럼 정권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김병준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보 전문가고 300명 중에 포스트한 저 혼자고 지금까지 안보, 외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처럼 예리하게 이렇게 찾아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미일 동맹 용어도 제가 찾아내서 이 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란 단어가 있다. 정신 나가지 않았냐 지적했더니 온통 뭐 국민의힘 108명이 달려들었는데 결국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다 못해. 네. 다 못한데 그나마 극우 지지층을 그걸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쓰이는 아젠다가 북한을 세게 때리고 미국, 일본에 충성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노선이 색깔론, 북한 때리기 네.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 김병주 의원 같은 자산이 없으면 석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네. 아니 우리도 지금 별 4개짜리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많이 없지만 좀 보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 3명이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지금도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김병주가 상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민주당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인 거예요. 네. 사실 뭐 자꾸 제가 얘기하면 저 자랑 같아서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에 와서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치르고 지선을 치렀잖아요. 대선과 총선과 지선 때 국민의힘이 안보로 저희를 공격을 못했어요. 김병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예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얼마 안보로 공격을 해서 시달림을 당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로 막 치부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특전사 마케팅 많이 했잖아요. 특전사 출신 빨갱이로 모니까 그랬는데 제가 오고는 이재명 대표님 뭐 그런 대선 때도 전혀 공격을 못하고 오히려 제가 부동시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로 그렇죠.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안보 뭐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러한 것이죠. 네. 그 국군의 날 행사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네. 윤석열이 부대 열중쇼를 그 장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네. 부대 열중쇼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도 예리하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맞아요. 부대 열중시어 맞아요. 이런 디테일로 공격을 했을 때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쪽이 무너지고 사실 부대 열중시어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병력들이 딱 경례했을 때 딱 경례하고 부동자세 차리오로 있으면 연설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열중시를 하는데 그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 대통령께서는 훈련을 많이 해요. 또 특히 군에 안 갔다 오신 분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게으르잖아요. 아마 듣긴 했을 거예요. 부대 열중시도 못하고 멍하니 눈만큼 뻑뻑거리니까 밑에 지휘자가 부대 열중시어 했잖아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주 멋있게 부대 열중시어 했고요. 그다음 저 노무현 대통령도 그 동영상 짤이 돌아다니 멋있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부대 열중시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부대 열중시어 딱 해야 되는데 부대 열중시어 하세요 이렇게. 통수권자가. 네. 이명박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했고 그 두 번째 국군의 날 또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예. 첫 번째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두 번째 국군의 날인가 제가 또 가서 지켜봤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지휘자가 부대 열중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잘 모르면 연습도 하고 고민도 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 야간에 술 먹다 잊어먹으신지 왜 그런지 모르죠. 자, 김병주 친민주당 유튜브 나와서 막말. 자, 근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 태어나서 민주당을 안 찍어본 적이 없는 미우나 고우나 뭐 민주당을 찍어봤던 사람입니다. 저 태어나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보이콧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안 한 적은 있어도 찍을 때는 민주당을 찍었던 일종의 이제 민주당 맨이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절대 대수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병주 장군이 민주당 입당하던 때 여러분들 그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네. 저 장면이 이제 지금의 김병주가 오기까지 과정에 중요한 장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처음에 영입제의 왔을 때 네.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 많이 했죠. 네, 사실은 그때 제가 바로 정치할 뜻은 별로 없었고 물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은 제가 전역 후에도 계속 하겠다고 했었고요. 저 당시가 제가 방송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일타 강사였어요. 손자병법을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손자병법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기업이 경제인을 위한 손자병법 이런 것들에서 바쁠 때였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간곡히 좀 그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방송을 통해서 했었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예, 그러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사실 제가 많은 분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희 멘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비전을 따라가야지 꿈을 따라가야지 하시더라고요. 저의 꿈이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가치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 그전에도 그분하고 한반도 평화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런 활동을 군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권유도 있고 해서 가감이 들어오게 됐죠. 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망설이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제 민주당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김병주 의원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국민의힘에는 안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당론 이런 건 따를 수도 또 있었겠지만 계속된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김병주 의원을 또 정치인으로 보면 승부사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비례로 들어와서 내가 어디 지역구를 나가야 되지 또 열심히 또 이제 밭을 네. 일궈서 네. 사실은 비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례 4년을 한다고 해서 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김병주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도 블루칩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네. 김병주는 무럭무럭 더 커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충성. 부대 1중시. 그 가치가 참 어쨌건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있잖아요. 논리를 잘 만드시더라고. 저 어떤 그 방송에 나가셔갖고 하신 말씀이 지금 민주당은 일극 체제가 아니라 이재명 신드롬인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방어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재명 독재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네. 뭔 소리야. 요거는 이재명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는 어디 학원 다니시는 거 맞죠? 제가 철학가라서 본질을 꿰뚫려 보려고 많이 합니다. 일극체제가 아니라 역대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90%를 지지받는 대표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못 지켰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전부예요. 독재 정권이 아닌 한은 그렇거든요. 이거야말로 신드롬이죠.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90% 이상 받으니까 신드롬이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나눴어요. BTS와 이재명 대표는 닮았다. 그 실제예요.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 불가사의잖아요. 비주류에서 그 어려운 그 비주류에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것. BTS가 그랬어요. BTS도 정규 과정보다는 비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스타로 등극을 한 것에는 뉴미디어의 달인들이에요. 소통의 달인이죠. 뉴미디어를 통해서 BTS는 자기들의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팬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노래를 만들고 하니까 팬그룹들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준 거고 이재명 대표님도 끊임없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103만이에요. 구독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니까 이제 소통하면서 그걸 또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소통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변화를 읽고 소통을 잘 하시니까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죠. BTS 신드롬과 진짜 닮아 있는 그런 거라서 저도 무진장 연구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닮아가려고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래서 새날 너무 좋아하고 우리 푸나님 존경해요.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잘하는 시대의 리더들이에요. 지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정치권이지만 실제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옛날 몽고의 소군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 사람이 같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날이 지금 그 많은 100만 이상의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 이 분명히 윤석열 정권 독주 끝내고 우리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만드는데 이제 혁혁항공은 새날이 하고 있다. 분화하고 있다. 최고위원 당선되셨어요. 김병주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구독자 주불리 김병주가 20만이 넘었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예. 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모르면 욕할 수 있어요. 네. 언론이 하도 악마화를 시켜놔. 그럼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최근에 당하고 있는 고초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살아있는 게 용한 느낌? 아, 그럼. 근데 그게 단순히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이재명 최고위의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 합쳐서 그게 이재명 시네롬인 거죠. 뭐 그럼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빼고 8명이 다 이재명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하는 분들이니까 그 자체가 신드롬인 거죠. 네, 그럼요. 그 투표를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럼 괴로워 죽겠습니다. 전당대회도 역대 보지 못한 전당대회죠. 서로 비난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서로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 자체가 신드롬이죠. 네, 자, 근데 이번 주가 이제 호남이에요. 호남. 네, 호남은 뭐 이제 지역 이야기하면 구닥다리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본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80년대 이후에는요. 5.18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뭐랄까 지향점 같은 거였거든요. 진상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7년도에 6월 항쟁이 5.18 진상규명을 외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 지금 87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네, 그렇다 보니까 호남의 민심은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김병주 의원은 호남에서 뭐 본인 자체 전망은 어떠세요? 호남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느낌은 좀 좋습니다. 저는 호남하고도 연고가 많고요, 사실은. 호남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살았고 또 횟수로는 4번이나 살았어요. 그때 상무대도 그때 상무대 있었나요? 그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도 공부해서 친구들도 오. 많고요. 저희 아들은 1학년 때 가서 6학년 졸업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아들 녀석은 완전 광주 사람이에요. 생각이도 모든 것이. 그렇구나. 네네. 그럴 정도로 좀 친숙한 곳이고요. 또 그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고도 대령 때 또 장성에도 살고 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호남을 잘 알고 있거든요. 호남 사람이시네. 네네. 그래서 전남대 총동문회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자주 하고 동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좀 좋은데 사실은 호남이 민주화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네. 5.18 민주화 운동부터 해서 사실 5.18 민주화 진상 규명 이런 것도 그 국방위 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밝혔고요. 또 육군 대장 출신이 그런 것들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제가 하면은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운동도 누구보다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매번. 그런 것들이 제가 하면은 물론 다른 의원들보다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 출신이니까 사실 좀 원죄가 있잖아요. 5.18의 원죄. 그렇죠. 민주.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미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저는 육사 1학년이라서 거기에 투입된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배들의 그러한 악행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늘 원죄의식을 가지고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고 그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을 해서 5.18 민주화 정신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신 이렇게 가려고 하고 네. 있죠. 네. 야, 김병주 의원이 우리 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아유. 왜 우리끼리는 네. 야, 이 5.18 민주화 운동, 5.18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입장에서 우리끼리는 우리 민주화 운동이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인정해 주시니까 네. 뭔가 위로가 되네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늘 죄송함이 있어요. 저희 선배들의 그 원죄 때문에. 그래서 늘 5.18 민주화 운동만 나오면 제가 좀 더 선배들 대신 속죄하고 더 그걸 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질문 2개만 더 짧게 드릴게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됐어요. 이건 또 뭐 다시 상정한다고는 하는데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같은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윤석열 단행으로 가자. 네. 어떻게 저거 계속 저렇게 반복해야 되느냐. 뭐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요것은 이제 당에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안으로 할 것인지 일본 수정을 할 것인지. 근데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점점 이 최상병 특검법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해서 수사외압이라든가 뭐 또는 그런 데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연루됐던 것이 너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특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최근에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간 막 이종호 이런 문자에서 나오고 해서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특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해병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대통령의 위법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그런 그것이 탄핵으로 가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국방위가 열려도 조금 더 밝기가 쉬워요. 법사위에서는 하력은 세서 꽝꽝 하는데 디테일하게 쫙 조각을 내서 그런 문제점을 깨내야 되거든요. 지금 퍼즐이 벌써 저는 90% 맞춰졌다고 봐요. 마지막 10%는 디테일에 힘에서 유죄를 그렇죠.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 특검법,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묶어서 가서 아주 디테일한 분야에서 그걸 잡아내야 된다. 고 하고 지금 지도부가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반복하면은 또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가면은 제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네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만 질문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김병주 투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보면서. 실제로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극기 집회의 스타. 네. 붕짜자 붕짜. 별 3개짜리. 네. 어쨌든 나와가지고 하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장군 출신 다운 느낌은 없고요. 그냥 비굴한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정보사 요원이 이제 구속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 명단이 다 까였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저번에 저 스미테리 사건과 연결 지어보고 용산 도청과 연결 지어보면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아마 한 3, 40년 이내에 가장 큰 안보 참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거든요. 정보전인데 지금 정보의 핵심인 정보사 불행 요원들이 노출이 돼버렸고 국정원도 노출이 돼버리고 대통령실도 도감청으로 노출이 되고 지금 모든 정보가 많은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이거는 대형 특대형 이런 안보 참사다. 왜 여기서 왔을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예를 들면은 방첩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무사가 방첩사 장군들 한 6, 7명 되는데 한 명만 남기고 다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 4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장군들이 다 나가니까 밑에 이런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1급 공무원들 이상 막 이렇게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고위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니까 국정원도 무너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졸속 이전하면서 안보실 요원을 제가 알기로 한 명만 남기고 다 보내버렸어요. 예전에 정권이 바꾸면 공무원에서 파견된 사람은 3분의 1을 남겨서 연속성을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신생공화국이 된 겁니다. 정보의 신생공화국.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안보 참사 중에서도 지금은 정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정보를 이걸 구축하려면 수십 년 구축했던 아이고. 그것이 무너진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네.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했다는 그걸 핑계 삼아서 아예 국방위를 안 열어서 아마 오늘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열렸는데도 반쪽이었죠. 원래는 저보고 사과를 해라 해서 하더니 사과 못하겠다 했더니 제가 그 국방위 간사로 임명을 당에서는 받았어요. 그럼 간사를 내려놓으면은 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당 원내대표인지 아나 봐. 김병주 의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니까 결국은 열긴 열었는데 오늘 신원식 장관이나 국방부가 오지 않고 반쪽만 열렸어요. 그래서 간사만 임명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쯤 이제 본 그 전체 일을 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여야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 국방위가 안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사죠, 참사. 네, 그럼요. 김병주 핑계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의제기를 했던 김병주를 향해서 그게 핑계가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자위대 한국본부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방위를 국민의힘에서는 열기 싫어하겠죠. 국방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당장 정보사 불행요원 정보 유출부터 해서 지난주에 한미일 안보 협의 각서를 했어요.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가는 중간다리고 그리고 오물풍선 오는데도 조치를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원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권 지키려고 국회를 그냥 마비시키는 그런 네,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가 이제 코앞에 와 내일부터 투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 옆에는 어떤 최고위원들이 있어야 할지 심사숙고해서 투표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네. 떠나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후보님의 대표 기호는 3번입니다. 대표 최고위원 저의 기호는 1번. 두 개를 합하면 3과 1, 3일 정신. 3일 독립 정신으로 윤석열 독재 정권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3일 독립 정신으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점령해서 3% 이상 우리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서 3% 이하의 지지도를 떨어뜨려서 0.7% 때문에 진 그 아픔을 서력을 해서 이재명 정부 만들고 한반도 평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면서 실제 그 민주주의와 민생 무너진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꼭 찍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1번 찍고 대표는 3번.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찍 투표하 3. 감사합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